비는 서울의 거리를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박진우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그는 이제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3개월 전 그의 유일한 아들 민준이가 한강에서의 보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박진우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화창했던 오후, 9살 민준이가 신나게 웃으며 보트에 올라탔던 모습. 아바, 빨리 와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업 전화를 받느라 아들과 함께 가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몰아친 폭풍, 구조대가 발견한 것은 민준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뿐이었다. 그 이후로 박진우는 자신의 회사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수백억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들은 멈춰섰고 직원들은 그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20kg 가까이 살이 빠져 옷이 헐렁해졌고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다. 한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그의 외모는 이제 거리의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에게 감옥과 같았다. 민준이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 태권도 인형, 책상 위에 로봇 조립 키트, 벽에 붙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던 아이의 그림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 아들의 웃음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 아빠 사랑해요라는 따뜻한 목소리. 박진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물속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민준이의 모습. 하지만 아무리 헤엄쳐도 닿을 수 없는 거리.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땀에 젖은 채로 아들의 방으로 달려가 빈 침대를 바라보며 울었다. 아내는 1년 전에 이미 그의 곁을 떠났었다. 박진우가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뉴욕으로 떠났고 민준이는 박진우와 함께 남았다. 이제 그 아이마저 없었다. 죄책감은 그를 매일 집어삼켰다. 만약 그날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과 함께 갔더라면, 만약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만약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했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느꼈다. 모든 돈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었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박진우는 점점 더 자주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그는 밤늦게까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명동, 홍대, 이태원, 강남,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흘렀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 박진우는 난간을 꽉 잡았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바람 속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환청이었다. 요즘 자주 아들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약을 처방했지만 그는 먹지 않았다. 차라리 환청이라도 듣는 게 나았다. 그것이 아들과 연결된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회사 이사진은 그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수십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어 있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들을 되돌릴 수 없는데. 그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고 회의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비서는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청담동 집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주인은 박진우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알고 걱정했다. 사장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음식은 입에서 모래처럼 느껴졌다. 그는 물만 마시며 버텼다. 체중은 계속 줄었고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갔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밤, 박진우는 다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종로구의 좁은 골목길들을 지나며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빗물이 그의 옷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추위도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오래 고통 속에 살았기에 육체적인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 그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한 소녀가 비를 맞으며 낡은 판자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맨발이었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박진우는 멈춰섰다.
그 아이의 나이는 11살쯤 되어 보였다. 민준이보다 2살 많았다. 민준이도 어디선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을까? 아니, 민준이는 이미 없었다. 소녀는 박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걸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멈췄다.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다. 그 소녀의 눈빛에서 민준이를 본 것 같았다. 며칠 후 박진우는 같은 골목을 다시 지나갔다.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빗물을 받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낡은 천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박진우의 심장이 멈췄다. 그것은 작은 운동화였다. 파란색과 흰색의 나이키 운동화, 민준이가 신었던 것과 똑같은 모델. 박진우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건 어디서 났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요? 제가 찾은 거예요. 박진우는 운동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제발, 어디서 찾았는지 말해줘.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박진우의 눈을 보았고 그 안에서 깊은 절망과 한 줄기 희망을 동시에 읽었다. 아저씨, 혹시 아들을 잃으셨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개월 전에 한강에서 소녀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그녀가 갑자기 외쳤다. 조, 저는 한 남자아이를 봤어요. 이 운동화를 신고 있던 아이요. 박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소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일하는 철거 구역에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3주 전쯤이요.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꿈인가? 또 다른 잔인한 환상인가? 그게 사실이니?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그 아이는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아빠랑 저랑 돌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군지 잘 기억 못해요.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박진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이었다. 네, 소녀가 외쳤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도 흘러나왔다. 아저씨, 제가 진짜로 당신 아들을 봤어요. 그 아이는 살아있어요. 박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젖은 보도 위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3개월간 쌓였던 모든 고통, 절망,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소녀는 그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렸다. 울지 마세요, 아저씨. 당신 아들은 안전해요. 우리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박진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나를 그 아이한테 데려다 줘. 제발.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멀지 않아요. 그들은 비를 맞으며 좁은 골목들을 지나갔다. 소녀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섰고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만약 정말로 민준이라면,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은 성북구의 가난한 지역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소녀는 한 작은 방 앞에서 멈췄다. 여기에요. 우리 아빠는 지금 일하러 가셨어요. 밤늦게 돌아오실 거예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단칸방이었고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박진우의 눈은 구석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작은 형체에 고정되었다. 소년이었다. 그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다. 소녀가 부드럽게 소년의 어깨를 흔들었다. 민준아, 일레오나, 누군가 너를 보러 왔어. 소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민준이었다. 조금 더 말랐고 머리가 길어졌지만 틀림없이 그의 아들이었다. 박진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준아, 그가 간신히 속삭였다. 소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 저를 아세요?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나야, 민준아. 아빠야. 소년의 눈이 커졌다. 아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아파요. 박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꽹크앙야, 꽹크앙야. 이제 아빠가 여기 있어.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민준이는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점차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이 따뜻함, 이 향기. 아빠.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박진우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들, 내 소중한 민준이. 그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 맞췄다. 아빠가 너를 찾으러 다녔어. 매일매일. 소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이는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모텔, 무서웠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이 너무 많았고 저는 헤엄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났을 때 저는 강가에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박진우는 아들을 더 꽉 안았다. 나 꽹끄eng에.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는 소녀를 돌아보았다. 네가 내 아들을 구해준 거니?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다. 저 아빠가요. 아빠가 철거 현장에서 민준이를 발견했어요.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우리는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박진우는 처음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가난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금이가 있었다. 겨울 추위를 막을 난방도 제대로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가난한 가족이 그의 아들을 구했다. 그들이 가진 것이 거의 없었는데도 민준이를 받아들이고 돌봐주었다. 네어희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시니? 박진우가 물었다. 자정쯤이요? 소녀가 대답했다.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박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소녀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아빠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박진우는 놀랐다. 이 어린 소녀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갑을 다시 넣었다. 그럼 최소한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 제대로 감사를 드리고 싶구나. 민준이는 박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수진이랑 수진이 아빠는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자기들 밥을 나눠줬어요. 매일 밤 이야기도 해줬고요. 박진우는 소녀를 다시 보았다. 수진이구나. 내 이름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수진이에요. 수진아, 너는 천사야. 박진우가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영경 내 아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수진이는 얼굴을 붉혔다. 저는 그냥 민준이가 외로워 보였어요. 저도 혼자인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랑 저 둘만 살고 있어요. 박진우는 이 소녀의 이야기가 더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민준이가 우선이었다. 민준아, 집에 가자. 내 방이 그대로 있어. 내 장난감들, 내 책들 모든 게 널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망설였다. 아빠. 수진이랑 수진이 아빠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을 두고 가고 싶지 않아요. 박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아들은 이 가난한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다. 물론이지 아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수진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 그분을 존중해야지. 민준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내 아빠. 그들은 수진이의 아버지 이동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박진우는 민준이를 한시도 놓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했다. 민준이도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 집에 로봇 조립 키트 있죠? 저 그거 완성하고 싶어요. 박진우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물론이지 아들, 같이 완성하자. 수진이는 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행복해 보였다. 지난 몇 주 동안 민준이는 종종 악몽을 꾸며 깨어났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 두려워했다. 수진이와 그녀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민준이를 위로했지만 아이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필요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여기 있었다. 자정이 조금 넘어 문이 열렸다. 이동현이 들어왔다. 그는 지쳐 보였고 옷은 먼지투성이었다. 하지만 방 안의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박진우가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우입니다. 민준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동현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준이를 보았다. 아, 그래서 이 아이의 가족이 계셨군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사지 못해서 누가 이 아이를 찾는지 몰랐습니다. 박진우는 이동현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동현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도 내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동현은 불편해 보였다. 그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자선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박 선생님, 저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준이를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가 외롭지 않았거든요. 박진우는 이 남자의 품위를 존경했다. 선생님, 저는 보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동현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우도 앉았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동현이 대답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주로 철거 작업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자랑스러워했다. 저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합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여러 프로젝트에서 철거와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동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선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작업자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사업 제안입니다. 이동현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또 하나, 박진우가 계속했다. 우리 회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요. 거기 아파트 하나를 선생님께 제공하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선생님의 작업비에서 합리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요. 이동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남구 아파트라니 그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수진이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박 선생님, 저는 민준이를 돌본 대가로 뭔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박진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동현 선생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구해준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바 받아요. 우리 정말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추워요. 이동현은 딸을 바라보았다. 수진이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제가 받는 모든 것은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선생님. 그날 밤 네 사람은 작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는 수진이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수진이가 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어떻게 이동현이 그를 업고 병원까지 걸어갔는지. 박진우는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이 가족이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민준이를 데리고 청담동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는 자신의 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 정말 아무것도 안 변했네요. 그는 침대 위로 뛰어올랐고 태권도 인형을 꽉 껴안았다. 박진우는 문가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민준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니? 민준이는 생각했다. 아빠가 만들어주는 김치볶음밥이요. 박진우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갔다. 그는 김치를 썰고 밥을 볶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부엌문에 기대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수진이랑 수진이 아빠 언제 이사 와요? 박진우는 계란을 깨뜨리며 대답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올 거야. 아파트 청소하고 가구 배치하는데 며칠 걸릴 거야. 민준이는 기뻐했다. 와, 정말요? 수진이랑 같은 동네에 살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박진우가 말했다. 수진이가 내 학교에 전학 올 거야. 민준이는 소리쳤다. 진짜요? 우리 학교에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장학금 신청을 도와줄 거야.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야. 분명 잘할 거야. 민준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다. 수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오후 박진우는 회사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비서 김 과장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거의 울 뻔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박진우는 웃었다. 그래, 나야. 김 과장, 미안해.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김 과장이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진우는 깊게 숨을 쉬었다. 민준이를 찾았어. 내 아들이 살아있어.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 과장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정말 민준이 도련님을 찾으셨어요? 박진우가 대답했다. 그래, 긴 이야기야.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내가 필요해. 강남구 신축 프로젝트 아파트 한 채 내놔야 해. 특별한 가족을 위한 거야. 김 과장은 즉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진우는 또한 민준이가 다니는 서초구의 명문국제학교에 연락했다. 교장 선생님은 민준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놀라워했다. 박 회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박진우는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한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아이인데 매우 특별한 아이입니다. 교장은 기꺼이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입학 시험을 보면 되겠네요. 일주일 후 이동현과 수진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구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30평의 깨끗한 아파트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밝은 거실이 있었다. 수진이는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이동현도 감동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래, 수진아, 이제 우리 집이야. 박진우와 민준이가 이사를 도우러 왔다. 민준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주었다. 수진아, 봐. 내 방이야. 아빠가 책상이랑 책장도 준비해놨어. 수진이는 자신만의 방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민준아, 너무 예뻐.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치? 우리 이제 가까이 살아.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박진우가 준비한 음식은 풍성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 이동현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박진우의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을 열었다. 하동현 형님, 박진우가 말했다. 그는 이동현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형님이 내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이동현은 술잔을 들었다. 박 사장님,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하는 건 제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겁니다. 박진우는 술잔을 부딪혔다. 저도 약속합니다. 형님과 수진이를 제 가족처럼 돌보겠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옆에서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웃었다. 두 아이는 이미 남매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며칠 후 수진이는 민준이의 학교에서 입학시험을 봤다. 수학, 국어, 영어 시험이었다. 수진이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그녀는 모든 과목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다. 교장 선생님은 놀라워했다. 이수진 학생은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특히 작문 실력이 뛰어나네요. 박진우는 자랑스러워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의 첫 등교일,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교실로 데려갔다. 수진아, 걱정 마.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 반 아이들은 처음에는 수진이를 궁금해했다. 그녀의 옷은 새 교복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피부는 햇볕에 탔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모두를 대했다. 점심시간에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수진아, 네오 어디서 왔어? 수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성북구에서 왔어. 우리 집은 가난했어. 하지만 민준이네 가족이 도와줬어. 아이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말했다. 와, 그럼 너 정말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수진이는 미소 지었다.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여기 있어서 행복해. 그날부터 수진이는 반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항상 다른 아이들을 도왔다. 특히 글쓰기 수업에서 그녀의 재능이 빛났다. 한 달 후 학교에서 작문 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수진이는 밤새 글을 썼다. 그녀는 엄마에 대해 썼다. 엄마가 어떻게 그녀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힘든 시기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엄마가 떠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그녀는 또한 희망에 대해 썼다. 민준이를 만나고 박진우를 만나면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대회 결과가 발표되는 날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올해 작문 대회 우승자는 이수진 학생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갔다. 교장은 그녀에게 상장과 트로피를 주었다. 수진 학생의 글은 모든 심사위원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엄마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박진우 아저씨에게도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관중석에서 박진우와 이동현, 그리고 민준이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곧 전체 강당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두 가족은 다시 함께 모여 축하했다. 박진우는 수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새 노트북이었다. 수진아, 이걸로 계속 글을 써. 내게는 작가가 될 재능이 있어. 수진이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감격했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저 열심히 쓸게요. 이동현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진우는 이동현에게 말했다. 형님, 회사 일은 어때요? 이동현은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팀장님이 제 일을 인정해 주시더군요.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다. 잘 됐네요. 형님은 실력이 있으시니까요. 이동현은 고개를 숙였다. 모두 박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형님. 박진우가 말했다. 제가 형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형님이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동현은 의아해했다. 제가요? 무엇을요? 박진우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형님은 가진 게 없었지만 제 아들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모든 걸 가졌지만 아들을 잃어버렸죠. 형님이 제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동현은 감동했다. 박 사장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형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존경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형제였다. 몇 달이 흘렀다. 봄이 왔고 서울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박진우는 회사로 완전히 복귀했지만 이제 그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그는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해서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주말에는 반드시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동현 가족과도 자주 만났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박진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이동현에게 전화했다. 형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이동현이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진우가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에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체 정원이요. 아이들이 채소를 키우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이동현은 관심을 보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날 오후 4사람은 아파트 단지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넓은 공간이 비어 있었다. 박진우는 이 공간을 보며 말했다. 여기를 정원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요. 이동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기에 화단을 만들고 저기에는 작은 온실을 세울 수 있겠네요. 빗물을 모으는 시스템도 설치하면 좋겠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아바, 우리 토마토 키워요. 민준이가 외쳤다. 수진이도 덧붙였다. 그리고 상추랑 오이도요. 박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뭐든지 키워보자. 이동현은 종이에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능숙했고 금방 멋진 디자인이 나왔다. 박진우는 그것을 보고 감탄했다. 형님, 이거 정말 훌륭한데요. 설계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동현은 수줍게 웃었다. 제가 어렸을 때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됐죠.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형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야간 대학이나 온라인 강좌를 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이동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이 나이에?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죠. 다음 주부터 옥상 정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박진우는 자재를 후원했고 이동현은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아파트 주민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가구만 참여했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주말마다 주민들이 모여 함께 일했다. 흙을 나르고 화단을 만들고 씨앗을 심었다. 수진이는 정원 프로젝트에 대해 학교 신문에 기사를 썼다. 공동체의 힘, 우리 아파트의 옥상 정원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지, 이웃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기사는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 명이 아파트를 방문했다. 정 교수라는 분이었다. 그는 수진이의 기사를 읽고 흥미를 느꼈다고 했다. 아이 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시 농업과 공동체 형성의 완벽한 사례네요. 제 학생들과 함께 연구해도 될까요? 박진우는 기꺼이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죠. 정 교수는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동현이 만든 빗물 수집 시스템과 퇴비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다. 이거 누가 설계한 겁니까? 박진우가 이동현을 소개했다. 이동현 형님이 모든 걸 설계하셨습니다. 정 교수는 이동현과 긴 대화를 나눴다. 이동현의 실용적인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화가 끝난 후 정 교수는 이동현에게 제안했다. 이동현 씨, 우리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실무 경험을 가진 분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할 겁니다. 이동현은 깜짝 놀랐다. 제어요? 교수님,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정 교수는 미소 지었다. 학위보다 중요한 게 실력입니다. 당신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동현은 망설였지만 박진우와 수진이가 격려했다. 아바, 해보세요. 야,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는 정말 잘하실 거예요. 박진우도 덧붙였다. 형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형님의 지식을 나눌 수 있잖아요. 결국 이동현은 동의했다. 그의 첫 강의는 한 달 후로 잡혔다. 그 사이에 정원은 무럭무럭 자랐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고 상추는 싱싱하게 자랐다. 아이들은 매일 정원에 와서 식물들을 관찰했다. 민준이는 일기장에 식물의 성장을 기록했고 수진이는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다. 정원은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주민들은 정원에서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옥상에서 공동 저녁 식사가 열렸다. 각 가정이 한 가지씩 요리를 가져왔고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저녁 한 할머니가 박진우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웃과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처음이에요. 박진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모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회장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동현의 첫 강의 날이 다가왔다. 그는 매우 긴장했다. 수진이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는 최고예요. 이동현은 딸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수진아. 나이가 있어서 아빠는 용기가 나. 박진우와 민준이도 함께 대학에 갔다. 그들은 강의실 맨 뒷줄에 앉아 응원했다. 이동현이 강단에 섰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었고 그의 눈은 빛났다. 그는 건설 현장의 실제 경험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안전의 중요성, 팀워크의 가치,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학생들은 완전히 집중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무 지식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정 교수는 이동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훌륭했습니다, 이동현 씨. 학생들이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동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정 교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정식으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주2회 실무 건축 과목입니다. 이동현은 말문이 막혔다. 대학 강사가 되다니. 평생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동현은 딸을 안아 올렸다. 고마워요, 수진아. 이 모든 게 네 덕분이야. 네가 민준이를 찾아준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그날 밤 두 가족은 다시 함께 모여 축하했다. 박진우는 샴페인을 따랐다. 형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이동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요. 박진우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형님. 운이 좋은 건 우리예요. 형님과 수진이를 만나서요.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아빠, 수진이랑 저도 뭔가 특별한 거 하고 싶어요. 박진우가 물었다. 뭘 하고 싶은데? 수진이가 대답했다. 우리 정원 프로젝트를 다른 학교에도 소개하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정원을 가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우는 감동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다.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다음 주부터 박진우는 회사의 사회공헌팀과 함께 초록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들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며 환경과 공동체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로 했다. 그들은 다른 학교를 방문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몇 달 후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 15개 학교에 정원이 생겼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지역 언론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박진우를 인터뷰하러 왔다. 박 회장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이 실종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가난한 한 가족이 제 아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돌봄이죠. 그 경험이 제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박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동현 형님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의 딸 수진이는 우리 초록교실 프로그램의 홍보대사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박진우의 회사에는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했고 일부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박진우는 놀랐다. 그는 단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박진우는 민준이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민준아, 너 그때 일 기억나니? 보트에서 떨어졌을 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거의 다 기억나요. 무서웠어요, 아빠. 물이 너무 깊었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박진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다음은 민준이가 계속했다. 어떤 나무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강가에 떠내려갔죠. 깨어났을 때 저는 돌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니? 박진우가 물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가 저를 원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박진우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민준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가 고백했다. 수진이가 절 찾았을 때도 처음엔 말을 안 했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랑 수진이 아빠가 너무 친절해서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박진우는 다시 한번 이동현 가족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 민준아. 수진이와 이동현 형님을 만나서. 한편 수진이는 학교에서 또 다른 장문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에는 전국 대회였다. 주제는 변화였다. 수진이는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썼다. 어떻게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민준이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지.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의 변화, 희망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썼다. 대회 결과는 한 달 후에 발표되었다. 수진이는 전국에서 1등을 했다. 시상식은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아, 수진 학생, 당신의 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상을 받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민준이와 박진우 아저씨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출판사 편집자가 수진이에게 다가왔다. 수진 양, 저는 청소년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일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동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카이기요. 제 이야기를요? 편집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박진우와 의논했다. 박진우는 격려했다. 수진아, 해봐. 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가치가 있어. 수진이는 동의했고 그날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학교 숙제를 마친 후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자신의 삶을 회상했다. 엄마와의 추억, 아버지와의 힘든 시절, 민준이를 만난 순간,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 되어 눈물이 흘렀다. 특히 엄마에 대한 부분을 쓸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책을 쓰고 싶었다. 민준이는 종종 그녀 옆에 앉아 격려했다. 수진아, 정말 잘 쓰고 있어. 나도 내 책 첫 번째 독자가 될 거야. 석 달 후 수진이는 원고를 완성했다. 편집자는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 양, 이것은 걸작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작가예요. 책은 빠르게 출판 과정을 거쳤다. 표지에는 수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갔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한 명은 민준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었다. 책 출간일,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놀랍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왔다. 한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말했다. 수진 양,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울었어요. 제 딸에게도 꼭 읽히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진우와 이동현은 뒤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이동현이 말했다. 박 사장님, 제 딸이 작가가 되다니 저는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수진이는 재능이 있어요, 형님. 그리고 형님이 딸을 믿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동현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박 사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형님.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형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형님이 제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우정을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형제이자 친구였다.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옥상 정원에서였다. 이제 정원은 완전히 무성해져서 작은 오아시스 같았다. 토마토, 오이, 쌍추, 그리고 여러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다.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그들은 정원에서 수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수진이가 일어나 짧은 연설을 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모두 덕분입니다. 이 공동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아, 네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계속 글을 써라. 빛의 민준이도 일어났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수진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네가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를 다시 못 만났을 거예요. 너는 내 영원한 친구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민준아, 너도 나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어.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박진우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절망 속에 있었다. 삶의 의미를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를 얻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이동현도 감회가 깊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딸은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존엄성을 되찾았다. 더 이상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는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불렀고 다른 이들은 함께 춤을 췄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별들이 하늘에서 빛났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다. 1년이 흘렀다. 초록교실 프로그램은 이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도시들도 관심을 보였다. 박진우의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동현은 이제 정식 대학 강사가 되었고 그의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다. 수진이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이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었고 환경 동아리를 이끌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 교수가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진우가 물었다. 무슨 소식이신가요? 정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시에서 우리 정원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씨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기뻤다. 정말요? 그것 정말 대단한데요. 시상식은 2주 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언론사들도 대거 몰려왔다. 이동현은 정장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수진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긴장 풀어요. 아빠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이동현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용기가 나, 수진아. 서울시장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동현 씨는 자신의 실무 경험과 창의성으로 도시 농업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설계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무엇보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동현이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입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평생 남의 건물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1년 전 저는 제 딸과 함께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현은 잠시 멈췄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 박진우 회장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을 믿어주시고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동현이 계속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는 관중석에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제게 단순히 일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박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박수를 쳤다. 곧 전체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박진우를 인터뷰했다. 박 회장님, 이동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이동현 형님은 제 은인입니다. 그분이 제 아들을 구해주셨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랑,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동현 형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기자는 감동받아 메모를 멈추고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한강공원에 갔다. 정확히 1년 전 민준이가 사라졌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1년 전 이맘때를 기억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고백했다. 물속에서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만났죠. 그는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이도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너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민준이가 말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해. 너는 내 생명을 구해줬어. 박진우가 끼어들었다. 너희 둘 다 서로에게 선물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동현이 덧붙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물은 평화롭게 흘렀고 석양이 수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이 순간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의미가 있었다. 그것들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수진이는 학교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전국 청소년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이제 15살이었지만 이미 문학계에서 인정받는 작가였다. 수진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젊은 작가들을 돕고 싶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박진우는 수진이의 성숙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겸손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수진이를 봐라. 그녀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네, 아바. 수진이는 제 롤모델이에요. 저도 수진이처럼 되고 싶어요. 한편 정 교수는 이동현에게 더 큰 제안을 했다. 이동현 씨, 우리 대학원에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당신의 실무 경험과 창의성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동현은 놀랐다. 교수님, 저는 이미 40이 넘었는데요. 정 교수는 웃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동현은 생각에 잠겼다. 대학원이라니 평생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 그날 밤 이동현은 수진이와 상의했다. 수진아, 아빠가 대학원에 간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이는 눈을 빛냈다. 아빠 정말요? 대박이에요. 아빠는 꼭 가야 해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이동현은 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공부하느라 바빠지면 너를 잘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 수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컸어요. 오히려 제가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박진우도 이동현을 격려했다. 형님, 하세요. 형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동현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 우리는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이동현은 대학원에 지원했고 몇 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다. 수진이는 기쁨에 넘쳐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이동현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학업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학원생이 되었다. 개강 첫날 이동현은 긴장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젊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는 적응했다. 그의 실무 경험은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은 그를 존경했다. 교수들도 그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이동현은 학업과 강의를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충만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은 것 같았다. 몇 달 후 박진우의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친환경 주택 단지였다. 박진우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를 이동현에게 맡겼다. 형님, 형님의 경험과 학식을 합치면 정말 훌륭한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동현은 큰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이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였다. 이동현은 밤낮으로 설계에 몰두했다. 그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각 주택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공용 공간에는 더 큰 농장이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어른들을 위한 공동 작업 공간도 포함되었다.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다. 1년 후 새로운 주택 단지가 완성되었다. 중홍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저소득층 가족들이 새 집의 열쇠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어머니가 이동현에게 다가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동현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도 한때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박진우는 연단에 올라 연설했다. 아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돕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동현을 바라보았다. 이동현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입니다. 그분의 비전과 헌신 덕분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동현은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쉬었다. 2년 전 저는 제 딸과 함께 추운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끼인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우리는 한 아이를 만났고 그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동현이 계속했다.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 주택단지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동현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전체 관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 순간 이동현은 자신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꿈을 실현한 설계자이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준공식이 끝난 후 두 가족은 단지의 공동 정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다. 민준이가 말했다. 와, 우리 아파트 정원보다 더 크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여기 사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박진우와 이동현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바라보았다. 형님, 박진우가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있었고 형님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세요.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박 사장님. 하지만 이 모든 게 민준이와 수진이 덕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그래요, 박진우가 동의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은 돈이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만을 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이를 잃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제 아들을 구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동현은 박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박 사장님,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와 존중을 나눴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우정은 그 어떤 말보다 깊었다. 몇 주 후 수진이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이번에는 공동체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 유명한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이수진은 단순한 청소년 작가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 시대의 목소리다. 그녀의 글은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무엇보다 희망으로 가득하다. 수진이는 이 평론을 읽고 겸손하게 웃었다. 저는 그저 제가 경험한 것을 쓸 뿐이에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한 젊은 독자가 수진이에게 물었다. 수진 언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어요? 수진이는 생각에 잠겼다. 저는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고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녀는 관중석의 아버지와 박진우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정확히 2년 전 민준이가 사라진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날은 슬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때때로 그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박진우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물론 무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진이와 이동현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수진이가 덧붙였다. 민준아, 말이 맞아. 때로는 나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박진우는 깊이 감동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너희 둘 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가 말했다. 너희는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했어. 이동현도 동의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몇 달 후 정 교수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이동현의 주택 설계가 국제 건축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동현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설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동현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제가요? 정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사위원들은 당신의 설계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은 파리에서 열렸다. 이동현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수진이, 박진우, 민준이 모두 함께 갔다. 파리의 웅장한 홀에서 이동현은 상을 받았다. 그는 무대에 서서 전 세계의 건축가들 앞에서 연설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렸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현이 계속했다.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모든 공간은 누군가의 집이 되고 누군가의 추억이 됩니다. 그 책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중석에서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수진아, 내 아빠는 정말 멋져. 시상식이 끝난 후 그들은 에펠탑에 갔다. 파리의 야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박진우가 말했다. 이 모든 게 2년 만에 일어났다니 믿기지 않네요. 이동현이 웃었다. 그래요. 때로는 저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아빠,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건 아빠가 만든 현실이에요. 그들은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박물관을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웃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여정을 축하하는 시간이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여정.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계속 발전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빠, 저는 이동현 아저씨처럼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박진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좋은 꿈이야, 아들. 아빠가 도와줄게. 수진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계속 글을 썼고 젊은 작가들을 멘토링했다. 이동현은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주택 설계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진우는 계속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초록교실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그들은 다시 옥상 정원에 모였다. 이제 정원은 완전히 무성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주민들도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했다. 박진우가 일어나 건배 제의를 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념합니다. 정확히 3년 전, 제 인생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현 형님과 수진이가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박진우가 계속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가족을 위해! 그들이 외쳤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봄 저녁 공기에 울렸다. 그날 밤 늦게 4사람만 정원에 남았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박진우가 물었다. 어떻게? 수진이가 대답했다. 제가 책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의 여정, 우리가 배운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동현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우리 이야기는 특별하니까. 박진우도 동의했다. 그래,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수진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랑해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요. 모두가 침묵했다.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그들 사이에 울렸다. 박진우가 말했다. 완벽해, 수진아.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4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먼 기억이었다. 현재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났다. 그들은 각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함께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서로를 찾았으니까. 수진이가 덧붙였다. 아니야, 민준아.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야. 그게 더 특별해. 이동현과 박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택.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고
고립 속에서도 연결을 선택하는 것. 그날 밤 그들은 오래도록 함께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그들은 알았다.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의 증명이었고 희망의 승리였고 가족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수진이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말한 것. 아저씨, 제가 당신 아들을 봤어요. 그는 살아있어요. 필름 더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진우, 이동현, 민준이 그리고 수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특별 재생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